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9천 명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검사 양성률도 전날보다 폭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양당은 지지세 결집을 위해 원팀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화를 탐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공식 항의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1차 영장이 기각된 지 2달 만이며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 큽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는 36,362명으로 처음으로 3만 명을 훌쩍 넘겼고 전날보다 9천 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증상을 못 느끼겠다고 말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 발생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소식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최근 20%를 넘으면서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면적당 인원 제한이 50% 완화됐지만 기존 방역을 유지하며 다음 주 발표되는 새학기 방역 지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이런 어떤 주변에서 어떤 확진 판정자가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체크하는 것에 역점을. 오늘 신규 확진자는 36,362명으로 처음 3만 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이 예측한 3만 명 도달 시점인 이달 중순보다 열흘 이상 빠릅니다. 다음 주 설 여파가 본격 반영되면 이달이 지나기 전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검사 양성률은 1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제부터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는 새 검사 체계가 시작돼 실제론 숨은 감염자들이 더 많을 거란 분석입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반도 못 찾아낼 거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으면 중환자 관리 체계도 무너질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13,000여 명 늘어난 11만 8,032명으로 관리 여력의 76%까지 차올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면서 병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을 찾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진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동네 병원을 돌아보니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검사비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만 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 약국에선 자가검사 키트가 부족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으로 표시한 곳이지만 현장 답변은 달랐습니다. 아직은 저희 병원은 시작 안 했고요. 검사랑 PCR 검사 하는데요. 검사 비용이 6만 원이죠. 어렵사리 병의원을 찾아도 고무줄 같은 검사 비용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저희는 4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그거는 신속하고 괜찮아야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나라 검사비 무료 진료비는. 이곳은 코로나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입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구엔 14곳인 반면 이곳 서대문구와 동작구 등 5개 구엔 각각 한 곳뿐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땅한 동네 병의원을 찾지 못해 헤매야 했습니다. 2-3군데 정도 연락했어요. 마감한 곳도 한 곳 있었고 한 군데는 키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가진단 키트로 대체하려 해도 일부 약국에선 이미 품절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안 들어가요. 없어요 지금. 모든 점에서 지금 재고가 없어요. 주문이 안 돼요. 새 진료체계 시행에 오미크론 확진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혼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면서 논란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비율과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와
또 시기상조이고 희망 고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유지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3년 차로 접어든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옆에 확진자가 나와도 저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조금 무뎌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돼도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하게 지나가는 병 정도로만 좀 많이 느껴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우리보다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겪은 해외에서도 방역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정점 도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세인 영국은 방역을 해제했지만 아직 증가 추세인 프랑스와 독일은 방역 패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나오는 상태에서 진짜로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0.1%대로 내려온 오미크론 치명률도 높은 접종률이 배경이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면 이분들은 숨겨질 수가 없거든요. 오미크론 유행이 독감화의 첫 관문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백신과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과 달라진 방역 체계에 대한 국민의 수용 정도가 일상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첫 TV토론의 합계 시청률 39%가 말해주듯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각 후보들도 TV토론 뒤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말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1시간대 생활권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급 체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울경을 찾은 이 후보는 부울경을 수도권 못지않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울경을 수도권을 뛰어넘는 최소한 수도권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메가시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창원에선 현대로템 공장을 찾아 경남을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로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경남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경남이 항공우주 산업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이 후보는 새해 첫날도 부산 신항을 찾는 등 약세 지역인 PK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송영길 대표는 부울경 50%, 대구 경북 40% 득표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번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와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 4.3공원을 참배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강정마을에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첫 일정으로 4.3 평화공원 참배를 택한 윤석열 후보는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보듬고 위로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 4월 기념식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위치한 강정마을을 찾은 윤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고 이를 언급하던 중 울컥한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윤 후보는 평화에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보관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당원들과 함께한 필승 결의대회에선 제주 관광청 신설과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고 4.3 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해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돕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주 동문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윤 후보는 내일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역을 참배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인, 딸과 함께 청년들과 달리기를 함께한 뒤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장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후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예정됐던 2차 TV토론은 각 당의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중랑천 5km 거리를 달리며 주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이 있는 아내 김미경 교수와 딸 설희 씨도 함께였습니다. 안 후보는 달리기를 자신의 대권 행보에 빗대 대선 완주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그게 달리기 같아요. 심상정 후보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왔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다투는 두 정당 후보들보다 자신이 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대변해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한편 오는 8일 대선 후보 4명은 2차 TV토론을 갖기로 하고 토론 시간과 형식 등을 논의했지만 오늘 첫 실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 토론이 성사되면 선관위가 주관하는 3차례의 법정 토론과는 별도로 열리게 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대선 투표 날이 임박해오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원팀으로 뭉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후보를 초대하기로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 지지세 결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호남 일정에 동행한 데 이어 오늘 이재명 후보를 뜨겁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이재명 후보의 부울경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송영길 대표와 밀접 접촉으로 성사되진 못했지만 향후 선대위 요청 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 유세 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던 정세균 전 총리도 지원 유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패배 후 한동안 다른 길을 가는 듯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대본 상임 고문으로 합류한 데 이어 다음 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 윤석열 후보를 초대하기로 했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대구 동성로 거리 유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윤 후보와 저는 여권 세력에 함께 맞섰던 사람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선대본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충분만만을 얻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윤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거는 등 합류를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파장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지사 의전팀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친인척 선물 배달과 성묘 차례상 준비에 동원됐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죠. 이 후보 측은 준비를 지시한 건 맞지만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 후보 측근인 배모 당시 경기도 사무관은 7급 공무원 A씨에게 지사님 친척분들 추석 선물을 배달해야 한다며 의전팀과 논의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날 A씨는 이 후보 장모님, 둘째 형님, 막내 동생, 여동생, 처남이 사는 곳과 선물 목록을 배 씨에게 보고합니다. 고깃값 합계는 115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관용차를 타고 직접 배달까지 했습니다. A씨는 작년 추석 때 이곳 전통시장의 한 과일 가게에서 이 후보의 성묘에 쓸 과일을 직접 받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4천만 원 이상 업무 추진비를 쓴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도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좀 갖다 주는 거지. 그때 결제를 들어가는 거지.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은 늘 도청이 알아서 했다며 이 후보를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과거나 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이런 말 하지. 민주당 선대위는 제수용품은 챙겨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친인척 명절 선물은 법인카드가 아닌 사비로 구입했고 직접 배송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SNS를 통해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건데 녹음과 캡처를 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A씨를 직격하면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피해자의 진정성과 태도를 지적하는 방식, 박원순 사태 때부터 보여온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한복 논란이 커지자 개막식에 참석했던 황희 문체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내용과 오늘 예정된 경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욱 기자, 오늘 우리 대표팀의 출전 소식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민정과 황대현 등 남녀 에이스들이 잠시 후 9시경부터 대표팀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바로 이번 대회 처음으로 도입된 쇼트트랙 혼성 계주 종목입니다. 혼성 계주에서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 총 4명의 선수가 2000m를 나눠 달리게 됩니다. 한 선수가 500m씩 책임지는 만큼 초반부터 치열한 스피드 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올림픽 시즌 4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중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우리도 최민정과 황대현 두 에이스가 동반 출격하는 만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스키 크로스컨트리의 이채원과 이유진, 한다솜이 이번 대회 대표팀 첫 출격을 알렸고요. 루지의 임남규 역시 오늘 밤 싱글 1, 2차 경기에 나섭니다. 네, 빙상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네요.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한복 논란에 대해서 황희 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어제 개막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던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한복 공정에 강력 대응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황 장관은 오해를 살 만한 아쉬운 장면이었다면서도 공식 항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거고 저것도 우리 거고 해서 다 우리 거다 해가지고 하면은 과연 이게 또 중국에 큰 도움이 될까? 싸우자고 덤벼드는 순간 이거 과연 실익이 뭐가 있느냐. 하지만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의 정치권은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개막식 직후 문화를 탐하지 말라고 직격했는데 반중 정서가 높은 2030 표심을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개막식이 끝난 직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화를 탐하지 말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중국 정부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의 시간을 문화 공정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하는 우리 중국 정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친중 노선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호감도 조사에서 중국은 북한, 일본보다 낮은 최하위였고 특히 20대에서 반중 정서가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명백한 문화 침탈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리 경고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욕 외교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 공정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선 주최국인 중국의 유리한 판정으로 우리 선수가 피해를 볼 경우 반중 정서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여당이 약간 유리하다고들 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올림픽은 중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1차 영장이 기각된 지 2달 만입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의혹 수사에 검찰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변재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던 영장 전담 판사 판단과는 사뭇 달라진 겁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한인 20일 내에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곽 전 의원은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곽 전 의원 신병 확보로 꺼져가던 대장동 로비 의혹 불씨는 간신히 살렸지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중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성남 FC 화이팅! 네, 최민식 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제 뇌물 혐의로 고발된 게 3년이나 더 지났고 또 경찰은 긴 수사 끝에 무혐의로 넘겼는데 이제 검찰 내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이 도화선에 불을 당긴 것은 현직 차장검사의 사표였는데요. 예.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내던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논란의 중심인 성남FC 수사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성남FC의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그래서 수사무마 의혹이 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도요. 거대 기업들이 177억 4천만 원을 성남FC에 기부한 사실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또 그 성남시와 관련된 현안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됐는데 예.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다시 넘어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검찰 수사팀이 이 사건을 이제 보완해서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은 경찰 조사 당시에 청탁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경찰이 일단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 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완 수사를 위해서 이제 추가 소환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이 바뀐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랑 접촉을 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통화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2021년 1월 달에 1차 조사가 있었고요. 예. 4월부터 7월 사이에 2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1월부터 4월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화 내역은요. 통신사에서 딱 1년까지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수사팀은 꾸준히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낸 것 또한 몇 달만 지나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좀 위험을 무릅쓰고 사표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 구조 자체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과 똑같은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과 용처만 규명하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수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 지휘 자체가 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이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특임 검사는 임명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특임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쪽으로 법조계에서는 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진 뒤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수사팀과 지청장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지 수사 지휘를 부당하게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일선 담당 검사를 지청장이 불러서 질책했다는 보도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질책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단지 그 검사랑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 한 줄톡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표의 무게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왜죠? 현직 차장검사가 자신의 직을 내던지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결코 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성남지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시사를 하는 것이고요. 수사팀에서는 지금 수사기한이 딱 2달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오늘로 26일째입니다. 한 명 남은 매몰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3m 높이의 잔해물을 모두 치우는 등 한 발 한 발 나아가고는 있는데 구조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굴착기 2대가 28층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을 옮깁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높이 3m까지 쌓여 있었던 28층의 잔해물을 모두 치웠습니다. 28층 바닥을 뚫고 27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물자 1명이 발견된 26층까지 한 개 층이 남았지만 27층에는 무너진 상판 10여 개가 세로 방향으로 겹겹이 쌓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판이 쌓여 있는 부분이 세로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깔 때마다 철근을 또 잘라내고 또 파쇄하면서 탐색하고 이런 부분. 오늘 오전엔 건물 내부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28층에 매달렸던 잔해물이 갑자기 추락한 겁니다. 당시 22층에서는 잔해물 제거 작업을 중단한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조당국은 현장에 낙하물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낙하 방지를 위해 201동 남측면에 잔해물 낙하 방지망을 1개소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명일 설치 예정입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밤에도 실종자 4명이 잇따라 발견된 26층에서 28층 사이에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늘 대낮에 택시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주인과 손님들이 대피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이 10여 명이나 됐는데 기둥에 막혀서 큰 인명피해는 모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식당 출입문 기둥에 엔진룸이 크게 부서진 택시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울 중랑구 동원시장 인근에서 70대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인 식당을 덮친 겁니다. 점심 식사 중이던 손님 10여 명과 가게 주인은 기둥 덕분에 피해를 모면했고 택시기사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날벼락이었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막 아직도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경찰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잠시 헷갈렸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2시 반쯤 서울 방이동 주유소에선 세차를 마친 그랜저 승용차가 주유 중이던 포르쉐 승용차와 주유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 부근에 있던 오토바이도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봉화산 봉수대공원 화재로 억새밭 45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추산 2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부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법화했는데 택시 대란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승객도 기사도 합승 제도를 이용 안 하는 건데 왜 그런 것인지 신경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금요일 밤 서울 홍대거리. 왕복 8차선 도로변엔 빈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차로 3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합승 택시로 불러봤지만 합승자는 20분이 지나도 배정되지 않았고 대기 시간만 늘어났습니다. 택시를 나눠 탈 동승자를 찾는 게 또 다른 난관인 셈입니다. 카카오 택시나 우버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와 달리
반반 택시 앱 이용자가 적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합승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택시 승객에겐 합승 택시 서비스가 여전히 생소하기만 합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편화되면 자주 타고 이용하지 않을까요? 돈을 절약하고 이러는 좋은 점이 있지만 혼자 가고 싶어서 택시를 타는 거고. 택시기사들은 요금 수입 못지않게 합승으로 인한 승객 간 잡음을 우려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패는데 공간 안에서 시비 붙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합승 규제만 풀고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운영의 미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숨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죠. 얼마 전에는 한 남성이 이유 없이 고양이를 살해해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실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이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우리 사회 동물권 현주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 사건 발생 6일 만에 피의자로 특정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지만 채 1살이 안 된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이 꼬리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더 쉽게 잡기 위해서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무표정으로 그냥 3년 전 서울 마포구 고양이 살해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동물권 논의도 급물살을 탔지만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조해서 어렵게 키운 애거든요. 아픈 애를. 진짜 약한 동물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11월 지상파 드라마 촬영 현장에 동원된 말이 강제로 쓰러진 뒤 숨지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제작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온라인상에선 학대 영상까지 버젓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무거워지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자로 검거된 인원 중 절반가량은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0.3%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이제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무부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말뿐인 동물권 논의가 학대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주고받고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이 직후 미국 하원은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혜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안보리 회의의 안건도 북한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화성 12형을 포함해 1월에만 7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침묵하면 더 대담하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거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We had ballistic missiles testing throughout the past 4 years. It never stopped him, so we have to keep up the pressure. 중국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미국이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key in solving this issue is already in the hands of the United States. They should show more sincerity and flexibility. 결국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무역 분쟁부터 외교적 보이콧까지 갈등의 골만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직후 미국 하원은 보란 듯이 대규모 중국 견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대중국 무역에서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36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까지 통과한 최종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법카 내로남불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논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일 때 비서실 소속이었던 전 7급 공무원 A씨는 김혜경 씨를 위해 소고기 등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에 나중에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지난해 3월 이후 9달 동안 10여 차례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에 남양주시 공무원이 코로나 업무를 맡은 담당자 등을 위해서 이 법인카드로 커피 상품권 50만 원 등을 나눠주자 중징계를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표로 지급하지 않자 보복 행정을 당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법원도 최근 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네 편 내 편도 구분이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했기 때문에 정작 이 후보는 국회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거부했었죠. 맞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면서 거부한 겁니다. 지나치게 지방 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카드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현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야당 추천으로 선임됐던 이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대표적입니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320여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출범 7개월 만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3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여권 인사들의 법인카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여러 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처분은 사뭇 달랐죠. 네, 2017년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 주중대사도 고려대 교수 시절에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년 퇴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개방된 그 호리에서 음식점이 있고 일부 그 별도의 방이 있는데 노래방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로남불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법카 내로남불 느낌표는 뿌린 대로 거둔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공금 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은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한다고 했고 2020년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는 뜻의 명정명으로 이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확진자는 대선 투표 불가능입니다. 3월 9일이 이제 대선 투표일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그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방역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6일 이후에 신규로 확진될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 3월 5일 이전에 확진되는 경우에는 4일과 5일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작년 총선이나 지난해 보궐선거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당시에도 지침은 현재와 동일했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 안팎이었고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여 명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 명을 훌쩍 넘는 지금과는 상황이 크게 달랐던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3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씩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나흘이면 최대 60만 명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지금 확진자 추세를 보면 대선이 박빙이 예상이 되는데 투표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 선관위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예, 오늘 통화를 해봤습니다. 선관위도 굉장히 고심 중인데요. 한 선관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일부 방역 조건을 걸어서 확진자 통행을 허락하는 곳도 있다면서 특별 외출 허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내놓는 해법이 정반대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3월 3일도 포함해서 사전투표를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아닌 본투표일을 하루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에, 본투표는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서 이 여야 입장이 갈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확진자는 대선 투표 불가능의 느낌표는 당리당략은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대선 전까지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당리당략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대안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는 거겠죠. 표 계산과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을 보이다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 인식해야겠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전 소설 심청전을 미국의 디즈니 만화 영화처럼 만든 영상이 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버드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의 작품인데요. 이루라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록색 한복을 입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곡의 주제는 심청전. 미국 하버드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 류가 만든 졸업 작품의 일부인데 소셜미디어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한국 공주가 새롭다. 디즈니에서 당장 만들라라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류 씨는 왜 심청전을 선택했을까? That desire to find a place where I feel like I truly belong and to reconnect with my family in the same way that Shimchung is hoping to reconnect with her appa, I'm hoping to reconnect with my culture and with the history. 최근 할머니와 합가하면서 한국적 정서를 더 이해하게 됐다는 류 씨. 노래 속에 트롯과 판소리를 일부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trust me, don't be fooled by the smile. 류 씨는 주류 미디어에 한국계 주인공을 넘어 더 다양한 문화가 소개되길 바랍니다. The more representation we have, the more we see that there are so many unique individuals in our culture and there's so many unique stories and experiences to be shared. 류 씨의 바람대로 디즈니 심청전도 가능할까? I have been approached by a couple film producers, a couple theater producers. It definitely looks like Shimchung will be going somewhere after graduation. Just not sure where yet.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서울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었는데요. 내일도 한파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안동은 영하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청주가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그리고 제주 지역의 눈은 대부분 오늘 중으로 그치겠고요. 그중 충청 이남 서해안 쪽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눈이나 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R200. R200이 뭐죠? 청력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뒤 가장 화제가 된 질문과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을 누가 잘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지식을 뽐내듯 상식 퀴즈를 내는 것도, 여기에 연달아 정확히 답변 못한 것도 유권자들이 기대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겠죠. TV 시청이 확연히 줄어든 요즘 시청률 39%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자명합니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 만큼 그 무게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들로 표심을 자극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